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번째 책은 예고해드린 대로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요즘에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그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도 많고 핫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하면 왠지 거부감이 생겨서 오히려 읽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탤런트나 아이돌도 아주 처음에 데뷔할 때 초기에 안 유명할 때는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유명해지면 그때서 나는 원래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좀 별로다 이러면서 혼자서 알아서 마음을 접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건 읽는 거더라도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남동국나 홍 실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책도 읽고 방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류에 편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닌데 유명세를 등에 업고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외면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시류에 편성이고 뭐고 한번 방송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이제 듣다가 잠이 들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저한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전혀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저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2번째를 듣다가 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의 의미는 들려드리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수면을 도와주는 데도 반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주무신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그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절대 죄책감 느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녹음을 해놓은 방송이니까 듣다가 못 들은 부분은 또 그 다음에 다시 들으면 돼요. 저도 그래서 어저께 녹음해놓은 방송을 듣다가 자고 그 뒷부분을 다시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그리고 기적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채식주의자를 이제 나도 읽은 것처럼 정말 어디 가서 한강에 채식주의자가 나오면 아는 척을 하시고 내용도 얘기하시고 그럴 수 있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실 텐데, 이제 저는 역시나 저의 그 직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 옆에도 배우자나 자식이 있으면 나오는데 아버지만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신 그 한승원 소설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승원 작가의 작품을 읽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한강이 저랑 동갑이던데, 그 한강도 그 아버지의 작품을 읽고 자라면서 글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문학평론가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들이 제가 유추하건대 10대예요. 그래서 그 혹시 그 한강의 다른 작품을 보시면 시집 중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안에 그 애를 키우면서 쓴 유일하게 그 육아에 관련된 시가 있어요. 아마 이거를 들으시면 더 그 한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느끼시게 될 텐데, 예, 이거를 일단 좀 읽어 드릴게요. 괜찮아.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정말 좋은 시죠. 제가 그 한강시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는 정말 애를 키워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2007년에 발표된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에 10년 정도 전의 소설인데, 그러면 이제 제 나이처럼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35, 36 이쯤에 그 쓴 소설인데, 소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명이나 삶과 죽음이나 그리고 자식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은 그 세 개의 중편 소설이 연작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목이 이제 소설 제목이 책 제목이 채식주의자인데, 이 채식주의자 안에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이라는 3가지 소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채식주의자 제목에서 주는 느낌으로 채식하자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채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소재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디서 짧게 나온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저의 느낌은 인간의 폭력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마침 요즘에 그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시점에 이 소설을 읽은 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나는 맞고 자란 아이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길 글을 보고 많이 울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간의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침 이 소설도 그런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책의 내용이나 노골적으로 폭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영애라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채식주의자에서는 남편이 이 영애라는 여자를 본 시선이고요. 몽고반점은 형부가 이 영애를 본 시점이고요. 3번째 나무불꽃은 언니,
이내라는 언니가, 친언니가 이 영애를 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점으로 이 영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러나 실제로 영애 자체 그 스스로의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애의 목소리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한 게, 말 그대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영애가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약자의 설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여자를 약자로 표현을 할 때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언어 장애자로 해서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다른 걸로 표현하게 하는데 그것이 그 목소리를 뺏는 굉장히 약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책도 썼지만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그 내놓게 되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단순히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의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자기 이제 주장이나 목소리를 내놓고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상징적으로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약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영애라는 인물을 보는 남편과 형부와 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 그리고 이거 영화로도 있어요. 채식주의자, 저는 그 텔레비전, 어, UTV에서 봤는데요. 검색하면은 무료로 나와서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책을 읽다가 답답하시면 한번 영화라도 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영화를 일단 보시면 굉장히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사도 거의 똑같이 해서 원작을 변형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충실하게 원작을 따라간 거라서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느꼈는데 책을 다 읽고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형태로 많이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영애라는 여자의 남편과 형부와 언니의 시점인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남편의 시점인 채식주의자, 형부의 시점인 몽고반점, 그리고 언니의 시점인 나무불꽃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언니의 시점이 없었다면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좀 앞에 진행이 소설을 읽다가 앞에 진행이 좀 더디다 싶으시면 그 나무 불꽃부터 읽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채식주의자나 몽고 반점 읽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 핵심은 다 나무 불꽃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채식주의나 몽고반점 거기까지 읽으면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났던 게 아마도 그 남자의 시점에서 봐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불꽃에서 언니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 영예, 그 언니의 시점이 너무 따뜻해서 아,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겠구나. 아,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말하고 싶었구나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어, 그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서 좀 서늘하고 냉정하고 막 이랬던 느낌이 한꺼번에 확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음,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느낌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했더니, 아, 그러면, 어, 그, 외국에서 상 타는 건 다 그래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작품을 자꾸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한 듯한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 김기덕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좋지도 싫지도 않으나 보면서 뭔가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하는 쪽일 수도 있는데 그 보고 나서 느낌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난 느낌과 상당히 비슷했다. 예, 그걸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탔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사회적이거나 뭐 의미가 이게 얘기가 굉장히 큰 얘기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 한 여자의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가족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1편 채식주의자 그에서 보자면은요. 채식주의자에서는 그 영애라는 여자를 남편이 본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부분부터 좀, 이건 뭐지? 막 이랬던 게 뭐냐면은요. 이 남편은, 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영애가 적당해 보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한테는 적당한 여자다. 그러니까 뭐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말하자면은 말도 잘 듣고 뭐 특별히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도 뭐 아침밥 해주고 뭐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밥 해주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어느 정도 용돈도 벌고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었다. 적당한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부터 참 이게 좀 안 좋은 시작인데 불행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영애라는 여자가 돌변을 해서 어, 그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나오지는 않아요. 예, 나오지는 않는데 고기를 안 먹겠다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게 되죠. 영애라는 여자가. 그런데 이거는 꼭 그 먹는 거나 채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신만이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남들한테 굳이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도 남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고 강요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한강 씨의 영상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거기서 본인도 이제 20대 후반에 채식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육식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시달리는데 이 전반적인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참 저도 되게 인상적이고 굉장히 두고두고 와닿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친정 쪽에다가 여자의 친정 쪽에다가 여자가 요즘에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니의 집들이 때 언니네 아파트에서 식구들이 모이기로 하고 그때 이제 식구들이 막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얘한테 고기를 먹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언니는 막 굴무침을 해서 맛있게 뭐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먹어라 먹어라 하는 상황이죠. 먹어라 먹어라 하는 상황인데 이 영애는 자기는 고기는 안 먹겠다.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가 영애를 때리면서 고기를 먹으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애의 반응이 과도로 자기 자신의 손목을 긋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요. 사람이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되갚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폭력에 폭력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해가는 걸로 반응한다라는 걸 이 소설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싶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과도로 자기 자신의 손목을 긋고 식구들은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잠깐 이 영애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남편하고도 못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애가 혼자 살게 되는 그 시점까지가 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나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를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발언도 이 남편의 얘기도 정말 싸가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는 이제 이혼하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자기다. 막 길을 막고 물어봐라. 마치 자기가 굉장히 피해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남자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와이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화가 나는 부분이었고,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채식주의자 소설은 여기서 끝나고요. 두 번째 이제 몽고 반점이에요. 여기가 정말 제가 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과 여기까지 읽고는 정말 막 우라가 치미는 그런 부분인데, 몽고 반점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태생적으로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한테는 몽고 반점이 있다. 그리고 서양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몽고 반점이 또 그 서양인들이 오해하는 게 부모가 때려서 멍이 든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제 서양은 없고 동양은 있는 몽고 반점이고, 이 몽고 반점이 태생적으로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그런데 이제 이 없어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이도 이제 다리 쪽에 점이 몽고 반점처럼 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언제 없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전에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단은 이게 형부의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이내 남편, 이제 언니 이내와 남편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우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5살 정도가 됐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저 몽고 반점은 언제 없어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이프가 영애도 아직까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몽고 반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이 남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부라는 인물을 얘기를 하자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술 비디오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예술하는 남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제 전 남편 직업도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예술하는 남자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술하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쓰잘데기 없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남편의 직업을 고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남편의 직업이 좋은 게 아니라 워낙 그렇게 이제 예술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냥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면 좋겠다, 남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좋은 거구나,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경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술하는 남자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그리고 정말 결혼 상대자는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데 이 형부란 사람은 비디오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소설 속에서도 나와요. 이 이내 언니가 결혼할 때 이 남자한테 들은 말이 뭐냐면은요. 너는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가 사랑한 거는 이 남자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이 남자라기보다는. 그리고 남자가 굉장히 좀 약간 나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 이내가 전시장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게 평소에는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챙겨줘야만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작품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내고를 하고 딜을 하고 먼저 말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무불꽃에서 언니의 시점도 나오겠지만 이 이내는 그냥 그런 남자를 그냥 적당히 말 그대로 적당히 함께 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남자가 애 버는데 조금 소홀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그 돈도 이 여자가 벌죠. 그래서 화장품 가게를 해서 여자가 벌고 있는데 돈도 자기가 벌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남자는 예술에만 전념하도록 그래서 그 옛날 여자 그 후배가 나와요. 뭐 무슨 관계는 아니고 그저 그 남자의 옛날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남자의 별명이 6월의 신부였다면서 신부처럼 굉장히 정의롭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가 정의롭단 말이 한편으로는 좀 나약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남자의 나약함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물론 여기서 그 소설적인 설정이 과연 예술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 엄청나게 이상하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형부란 사람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가 영애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그 영애가 자신의 손목을 그을 때 이 영애를 이제 들쳐업고 뛰고 보살피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형부예요. 그리고 그 형부는 굉장히 자기가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애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영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영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몽고반점이 힌트가 돼서 그런지 예술적인 그런 생각 때문인지 영애의 그 몸에다가 그 꽃을 그리고 그 비디오 촬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영애만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찍는데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찍으면서 그 약간 성행위 비슷한 거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한테 본격적으로 해달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의식을 흐름으로 가는지는 소설에서 많이 설명이 되기는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근데 이 남자는 거부를 해요. 형, 아무리 예술이라도 난 이건 못하겠다. 그리고 형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난 더 이상 못한다고 발을 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영애는 솔직히 모든 반응에 정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 형부가 이 영애를 보면서 그 영애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남자가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젖었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오해를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부가 이제 이렇게 성회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한 젖었다는 건 꽃이 젖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영애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몸에 그려진 꽃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설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꿈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꿈에서 어떤 뭐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꿈 때문에 더 이상 육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면 악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악몽 때문에 어, 그 괴로운데 몸에 이렇게 꽃을 그리고 있으니까 악몽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부와 이제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행위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언니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언니는 굉장히 이제 놀라겠죠. 자기 남편과 그 자기 동생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데, 그 놀랐을 때 그 대처를 이 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119를 불러서 두루 정신병원에 싣고 가게 해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언니가 대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몽고 반점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끝나면 정말 이게 뭐야? 소설이라고 해도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형부와 처제와 이게 뭐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포르노와 다를 바 없는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이 부분은 굉장히 뜨악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설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쪽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나무 불꽃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무 불꽃으로 왔고요. 솔직히 나무 불꽃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요. 나무 불꽃이 없었다면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나무 불꽃에서 많은 것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영혜를 가장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은 이제 그렇게 그 인애가 영혜와 자기 남편과의 그런 거를 본 후에 그 이후의 시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거랑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낀 게 그 여성 화가 있잖아요. 프리다. 프리다 여성 화가의 그 보면 얘기를 보면 그것도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요. 프리다 남편이 또 그렇게 좀 여성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동생하고도 사고를 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프리다가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그 여자로서는 또 가족 간에 일어난 일로서는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언니가 이해하는 거는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로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처도 둘 다 이제 119에 태워서 정신병원에 보내고, 남편은 병원에서 정상으로 판명이 되고 유치장에 구금이 됐대요. 그리고 수개월의 소송과 지루한 구명 운동 끝에 풀려났으며 잠적해서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진 않았다. 그리고 영애는 폐쇄병동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 이내 언니는 동생을 돌보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더 이상 둘째 딸을 보류하지 않았고, 짐승만도 못한 사위를 연상시키는 큰딸과도 연락을 끊었다. 막내 동생 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영애를 버릴 수 없었다. 누군가 입원비를 대야 했고 누군가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예, 이게 그 이내 언니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 입장에서 쭉 이 영애를 보자면 정말 영애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연민이 느껴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애라는 그 여자가 여자들 마음속에는 다 있지 않을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요. 영애를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그 보살펴줬던 사람은 언니 이내밖에 없는 거예요.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영애를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고기를 안 먹었다고 애를 때리는 게 이것만이 아니겠구나라고 딱 감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그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영애라는 그 여자의 설정이 많은 여자들한테 공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잖아요. 남편도 이 여자를 보살핀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적당한 여자. 그리고 형부는 좋게 봐서 예술의 대상으로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한 번 더 다시 보자면 성적인 대상으로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영애를 봤을 때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여자 아니면은 성적인 대상으로 봤는데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언니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그 좋은 구절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 이내에 언니의 입장에서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묘사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겪고 엄청난 사건을 겪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녀는 계속해서 살아갔다. 등 뒤에 끈질긴 추문을 매단 채 가게를 꾸려나갔다. 시간은 가혹할 만큼 공정한 물결이어서 인내로만 단단히 뭉쳐진 그녀의 삶도 함께 떠밀고 하루로 나아갔다. 그 가을 5살이던 지우는 아들이죠. 이제 6살이 되었고 환경이 좋고 입원비가 합리적인 이 병원으로 옮길 때쯤 영희의 상태는 매우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묘사를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성격 묘사인데 이내에 대한 성격 묘사가 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으며 성실은 천성과 같았다.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성실의 관성으로 그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3월 영애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았다면, 비 내리는 밤의 숲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 모든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면. 예, 정말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격이란 묘사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묘사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영애를 이내는 이제 그 보호자 자격으로 돌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애는 자기는 나무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그런 제목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결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100%안 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거부한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폭력이란 부분은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때 그 폭력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구원이란 표현을 쓰자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동물을 해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질문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영혜는 결국에는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예, 육식만 거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나무들이 물구나무로 서 있는 거다. 사실은 이러면서 햇빛과 물만 있으면 된다. 자기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요. 그러나 이제 언니는 옆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식이 아니라 과일이라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동생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게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부터 막 되짚어 보잖아요. 이 부분이 이랬다면, 이때 이랬다면 그런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애가 언니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으니까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저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하고 이 부분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이 작가가 삶과 죽음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서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으니까 언니가 너 죽을까봐 그러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애가 이런 대답을 해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가슴 아픈 질문이잖아요. 사람은 살아야 한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이 저한테도 쾅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질문이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내의 생각이 나와요.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 영애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애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패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그녀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 비유를 마치지 못했던 영애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뼛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영애가 당했던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 구절을 보고 알았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아버지가 고기를 먹이라고 때리는 게 그게 처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를 때려온 아빠의 모습이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언니도 유독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겉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보이더라도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는 게 아닐까.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까지는 멀쩡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변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어떠한 그런 폭력 때문에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애는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을 수 없었을까? 영애의 뱃속에 아무도 짐작 못할 것들이 스며드는 것을. 해질녘이면 대문간에 혼자 나가 서 있던 영애의 어린 뒷모습을. 결국 산 반대편 길로 내려가 집이 있는 소읍으로 나가는 겨운길을 얻어 타고 그들은 저물녘의 낯선 길을 달렸다. 그녀는 안도했지만 영애는 기뻐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저녁 밑에 불타는 미루나무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럴 때 이제 영애는 떠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저녁 영희의 말대로 그들이 영영 집을 떠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집을 나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날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영희의 뺨을 치기 전에 그녀가 더 세게 팔을 붙잡았다면 모든 것은 달라졌을까? 영희가 처음 제부를 인사시키러 데려왔을 때 어쩐지 인상이 차가워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육감대로 그 결혼을 그녀가 만류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렇게 그녀는 영희의 운명에 작용했을 변수들을 불러내는 일에 골몰할 때가 있었다. 동생의 삶에 놓인 바둑돌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헤아리는 일은 부질없었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생각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하죠. 만일 그녀가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기 결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마침내 거기에 생각이 이를 때 그녀의 머리는 둔중이 마비되곤 했다. 그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것을 부지중히 알면서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혹 그녀에게는 자신을 좀 더 위로 끌어올려줄 무엇인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비록 그가 하는 일은 경제적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교육자와 의사가 대부분인 그의 집안 분위기를 그녀는 좋아했다. 그의 말투, 그의 취향, 그의 미각과 잠자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 그녀는 노력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여느 부부들처럼 그와 크고 작은 언쟁을 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체념할 수 있는 것들을 체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를 위한 것이었을까? 함께 살았던 8년 동안 그가 그녀를 좌절시킨 만큼 그녀 역시 그를 좌절시켰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내는 영애를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혼까지 돌아보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영애나 이내가 굉장히 그 폭력의 피해자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애와 이내는 같이 동반자로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이내는 영애를 가장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이내가 생각하는 동안 영애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영애한테 억지로 이제 의료진들이 밥을 먹이려고 하나 먹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몸이 쇠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정신병원이 아니라 중환자실 옮겨야 된다. 그런 결론까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여자가 스스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그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가정폭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이유로 다른 동물들을 해치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에 폭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사회적인 폭력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자기 자식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의 끝은 이 언니가 구급차에 영애를 싣고 그 정신병원을 나와서 중환자실 서울병원으로 향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제 대사가 그 마무리하는 얘기일 텐데, 이 부분이 참 그렇게 아련하고요. 또 그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대사가 돼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그녀는 고개를 든다.
구급차는 축성산을 벗어나는 마지막 고빗길을 달려가고 있다. 솔개로 보이는 검은 새가 먹구름장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쏘는 듯한 여름 햇살이 눈에 찔러 그녀의 시선은 날개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아마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 인간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이 소설에서 보면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오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받았던 폭력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많았던 영향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했을 때는 참 그래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남동생의 경우는 자기가 맞은 만큼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주고 다녔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차라리 그렇게 푸는 사람은 나은데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소설에서는 폭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폭력 소설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한 여자에 관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떤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정신병자, 미친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여자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보는 피부치 언니로서 이 여자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고 우리가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받았던 폭력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 소설을 읽고 많은 느낌들이 있어서 어떻다라고 전달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설을 만약에 읽게 되시면 끝까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상을 탔다고 해서 꼭 그렇게 그 상을 탄 소설이 어떤가 이런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소설을 읽고 이 소설에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저는 소설도 별다르지 않게 자기 일상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강 씨가 얘기하는 화두의 폭력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이제 광주에 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폭력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소설가 정신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오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